정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에서는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을까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2%, 지난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올라갔고요. 황교안 권한대행, 또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여전합니다. 황교안 대행은 3.5%포인트, 안희정 지사는 2.7%포인트 올랐고요. 나머지 주자들은 지난 조사 때보다 오히려 내려갔네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9.1%, 이재명 성남시장 8.2%,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레이더 P에서 의뢰를 했고 조사기관은 리얼미터. 자세한 소식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민성희 기자. 네. 문재인 전 대표 흔히 안희정 지사와 황교안 대행의 상승세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꾸준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언제부터 상승했냐 이거를 보면은 국회 탄핵 의결이 된 이후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이 대선 가도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되면서 정권 교체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행 지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두 분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최 교수님, 네. 두 주자가 지지도 20%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추세대로라면 황교안 총리도 한 2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는 지지율이 20에서 25%의 좀 안정적인 박스권이 형성한다면 아마 황교안 총리의 마음이 출마 쪽으로 기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추세라면 가능해 보이고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안희정 지사는 민주당 내 후보지만 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수 진영성으로 가는 뭐 이런 요즘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요즘 그런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한미 합의니까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과의 연정을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범보수, 중도 보수 쪽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20%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아까 여론조사에서 나왔잖아요. 문재인, 황교안, 안희정은 상승세. 네. 밑에 이제 유승민 그리고 뭐 안희정, 안철수 이 세 분은 또 하락세란 말이죠. 유승민, 안철수, 이재명. 이재명 순서가 이렇게 됐죠. 이건 상당히 이제 하나의 추세로서 지금 당장은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런 추세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하나의 그 흐름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김우석 부소장은 20%의 벽을 두 안희정 지사와 황교안 총리가 넘을 거라고 보세요? 동시에 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같이 비슷한 추세로 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전 그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거의 같이 양강 구도로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지금 그 외부에서 약간 중도에서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그 후보 등록을 선거인단 등록을 해가지고 안 지사를 좀 돕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 지사도 양강 구도로 굳어진다라고 하면은 쉽게 20%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마 시점에 출마 선언만 하면은 20%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 워낙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둘 다 20%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둘 다 상당히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교안 대행은 출마 선언을 했거나 또 대선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도가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서 안희정 지사와 2위 자리를 다툰다. 그렇다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 표심이 지금 황교안 대행에게 압도적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뭐 다른 보수 후보들이 지지부진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갈 곳 없는 보수표들이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표를 보면 옛날에 이제 과거에 탄핵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 탄핵에 반대했던 여론, 이런 여론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반기문 전 총장이 퇴장하면서 보수표 중에 갈 곳 없는 표, 이런 표까지 다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이게 본인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 경험에 따르면 제 취재를 해보니까 지지난주만 해도 그 여권에 있는 의원들한테 황교안 총리 출마할까요? 그러면 한 70% 정도는 어려울 걸 이렇게 대답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한 5대5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새누리당, 아직은 새누리당으로 불러야 되죠? 자유한국당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직 공식 의결은 안 됐죠. 공식적으로 당명 개정이 통과된 건 아니고 자유한국당, 잠시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약칭을 뭐라고 불러달라는 겁니까? 제가 한국당이죠. 한국당이요? 예, 그래서 과거에 신한국당이랑 차별화가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가 많죠. 한국당으로 불러달라는 게 그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이라는 거죠? 예, 새누리당 측의 요청입니다. 새누리당 측의 요청. 아직까지 당명은 바뀌지 않았고요. 예. 그 얘기를 좀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최 교수님.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요즘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아주 보기 좋게 기세가 올라갔었는데 언제부턴가 점점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더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탄핵 정국에서 초반에 이 탄핵에 대해서 가장 정체성 있고 선명하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상당히 급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기초단체인 성남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던 건데,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일상사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너무 처음에 오버피스한 게 아니냐. 처음에 너무 이제 그 선명성을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것이 양날의 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체성 있고 선명한 누가 봐도 이건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가 아닌 진보 그 자체. 굳이 우리가 이념적 스펙트럼 나눈다면 그렇게 됐는데 중도에 위치한 유권자들이 볼 때 너무 선명하게 좌로 이제 클릭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뭐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것에 어떤 유불리를 따져볼 때 중도 유권자들은 좀 불안해하는 면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중도의 표가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1위, 2위, 3위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다 빼도 상당히 많은 유보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아마 이재명 시장에게는 지금 상당한 딜레마라고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정 형편 학교 다닐 때 조사할 때 보면 상중하를 보통 중에다가 가장 많이 동그라미 치지 않습니까? 중도라고 하는 층이 압도적이다. 그렇게 만약에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김우석 부소장님 얼굴 뵈니까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황교안 대행의 지지도가 올라갈수록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맞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는 태극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결국은 믿을 때는 보수 진영이다. 결국 야당을 하더라도 보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가 없으니 대선 국면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결국 대선을 후보가 없다라고 하면 정당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 후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바른정당에 또 2명이 따로 있는데 새누리당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여론조사를 보나 황교안 대행에다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외부적인 압력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입니다. 대선에 나와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명분을 어떻게 할 거냐, 나오는 명분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 탄핵 가부에 따라서 그게 인용이 되냐 아니면 기각이 되냐에 따라서 명분이 결정이 될 테고 거기에 만약에 부정적인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너무 커지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도 있는 거죠. 윤성규 기자가 취재 볼 때 아까 조금 전에 예전엔 70%가 안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말이 바뀐다. 그런데 정말로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 이러면 명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면 탄핵 인용되는 상황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집중포화를 맞을 것 같습니다. 집중포화를 맞으면 아마 지지율이 어느 선에서 딱 고착화되면서 보수 후보로 그럼 나오는 건 좋은데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겠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민주당 의원들 보면 보수 후보 중에 가장 쉬운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기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어려운 후보는 누구라고 합니까? 지금은 뭐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면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 교체의 아젠다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고 그러면 대세론이 더 강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세론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주춤한 이유는 반기문이 없기 때문에 안희정이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상대가 약하면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타진하게 되고 결국 그 구도가 피하고 싶은 게 문재인 대표 쪽이니까 문재인 대표는 뭐 여당 쪽에서 지금 누군가를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황교안 대행이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 갖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까? 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게 되면 아마 야권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게 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행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재인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도는 상당히 좋은데 내부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요. 일단 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 민주당의 중진이고 386 세대의 지금 586 세대군요. 586 세대의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인 송영길 의원이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동안 친노, 친문 세력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왜 문재인 전 대표를 돕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어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는 무슨 비선이다, 삼찰이다 이런 말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승리하도록만 하게 되면 다른 후보에 계신 분들이나 캠프에 있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말 신명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이거를 만드는 데 제가 공공 일자리 81만 개 이것은 정확한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일처리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 정책 속에서 실질적인 현실화는 보완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좀 정리 안 된 채 나가고 있는데 후보님과 긴밀히 상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어제 브리핑 가운데 저 부분이 사실 인상적이에요. 문재인 전 대표 대통령 당선 돕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 일자리 공약은 이거 잘못된 거다. 바로 그냥 그 총괄 선대본부장이 일종의 후보를 향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소위 공공일 부문 일자리 81만 명 이 공약을 놓고 소위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거 누가 못하냐 이런 비판들이 많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마 송영길 본부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허세가 아니라 얼굴마담 아니야 이런 메시지도 던져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송영길 의원의 총괄 선대본부장 영입, 송영길 의원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서로가 상승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의원은 대표적인 비문 진영의 의원이었거든요. 인천시장도 역임을 했고. 근데 일단 뭐 지역군 인천이었습니다만 인천시장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고향은 전남 고흥이거든요. 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직면한 문제 중에서 하나 인식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친문 패권이라는 것 그리고 호남으로부터 아직은 지지가 물론 높다 하더라도 지금 호남이 끝까지 문재인 전 대표 지지할 것인가 이런 난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송영길 의원의 영입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저는 공공일자리 저 문제도 뭐 내부적인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비칠 수 있는 분명히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좀 예방주사를 미리 놓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공공일자리 이 문제는 어느 주자 지형이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내가 상당히 소통도 있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런 걸 오히려 보여주는 긍정적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의원 총괄 선대본부장의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을 한 게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헷갈립니다. 예.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그 캠프나 선대위에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후보는 접니다. 그런데 좀 그러나 후보는 접니다. 됐죠? 뭐 좀 당혹스럽긴 하겠죠.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이 처음 임명돼서 첫날 저런 얘기를 해서 소위 캠프 내에서 뭔가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저런 반농담 뭐 이런 걸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캠프 내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송영길 의원이 원래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할 당시서부터 이거 혼자의 단독 플레이하면 어떠나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게 당내 패권주의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 지금은 뭐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서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서도 언제 한번 정말 심층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공약 지금 81만 개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리는 공약이 있는데 그 일자리 공약의 허점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다.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스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정부가 세금 걷어서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그거는 공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뭐 일자리 그 월급만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월급의 3배 정도가 그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공공 영역에서 공무원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규제가 많아진다라는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하고 한 얘기냐. 그냥 쉽게 얘기 던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점에서 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일자리 공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자들이나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도 사실이지만 내부에서 그거를 걸러주는 장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공약이 아니라 동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삼철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2012년에 박근혜 캠프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3인방, 4인방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보니까 결국 비선실세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들어가지고 예, 김은석 부소장님이 지금 일자리 공약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삼철 이른바 각 캠프 내 실세 거기다가 실선 실세가 아니고 비선 실세죠. 예,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얘기 하셨는데 먼저 민선 기자에게 질문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또 두 분 의견을 여쭤볼게요. 그 삼철 얘기했는데 삼철이 누굽니까?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고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 뭐 이분도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죠. 그리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 이름의 세 명을 끝자리가 다 철이군요. 예. 철자가 붙으니까 삼철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저 문재인 캠프에서 저 세 사람이 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당내에서는 하여튼 중요한 일은 이 세 명한테 문재인 전 대표가 상의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죠. 뭐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임종석 전 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저 삼철이 더 힘을 뭐 그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캠프 내에서는 부인하지만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가 완전히 꾸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명이 공식 직함은 없어요. 공식 직함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소위 비선실세 논란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비선 논란이 있어가지고 세 명이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뭐 동교동계나 상도동계 보면은 대선 국면에서 그런 동교동계나 상도동계 너무 힘을 쓴다고 하니까 기자회견 열어서 우리는 어떠한 임명직 받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했던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삼철 얘기가 나왔는데 김우석 부사님 먼저 얘기하셨으니까는 뭐 어떤 얘기 하시려고 했는지.
사실은 뭐 박근혜 캠프 때도 사실은 그 4인방 뭐 십상시 이렇게 하면서 비선 라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선을 이기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게 뭐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결국은 대선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도 삼철이 문제가 되니까 사실 그 백의종군을 얘기를 했는데 외부에서 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합리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논의를 하는데 결국 그 다음에 발표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은 뒤에서 누군가 자격을 하는데 그게 삼철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와가지고 이걸 일성으로 얘기했다는 건 아직도 그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삼철이 있다. 그러면 주요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뒤에서 돕는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원래 뭐 측근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공식 라인을 완전히 제껴두고 지금 이제 말씀처럼 이 공식 라인에서 결정된 것과 전혀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든지 뭐 최근에 뭐 최순실 게이트에서 그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비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측근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차원을 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공식 라인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삼철 얘기는 저도 워낙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 다 두 분들이 그렇습니까? 그럼요. 삼철 얘기는 뭐 끝이 철로 끝나는 분들. 이 부분을 지금 송영길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거는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함으로써 미연에 좀 방지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이 열립니다. 이분 많이 보셨죠?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상과 관련해서 특검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오늘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들어보시죠. 2월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박채윤, 김학현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최순실, 서창석 및 최경희를 각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 접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예. 이 앞에 갖다 드리시죠. 네. 특검의 기본 원칙은 앞으로 이제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구체적인 조율 과정에 들어가면 종전 합의 때처럼 다시 한번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조율 과정에 따라서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여지도 남아있는 건가요? 예. 추후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하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물론 구체적으로 조율하여야 할 것이나 이번 대면 조사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상호간의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 등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여 아마 조율할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네, MBC의 박성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났는데 비공개로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부분을 검토하는 건지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것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특검이 고영태 씨를 공식적으로 부른 적은 없지만 외부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수사 관련 자료 협조를 받았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공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호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여서 조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고영태 조사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어디 있죠? 어디 계시죠? 예. KBS 장혁신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보 중 한 명이 특정 언론에 정보를 유출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 경위를 파악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직무정지 상태인데 이제 논의하시는 대상이 형사사건 변호인인지 또 청와대 관계자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특검 측에서 사전에 언론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부분이 아마 청와대 대통령 측 임명의 관계자로부터 어제 듣기로도 특검보 중에 한 명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대통령 측과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의 변호인입니다. 예. 최우정 기자입니다. 특검법 12조에 따라서 대면 조사는 당연히 언론과 국민들에게 일정 자체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왜 무리하게 조사가 끝난 뒤에 공개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지 여쭤보겠고, 특검에서 이거를 또 왜 수용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특검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사 내용을 제외한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특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면 조사의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조사인 점과 특검으로서는 제한된 수사 기간 동안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기타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상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조사가 끝난 후에 사후에 공개하는 그 정도의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소가 청와대 경내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대면 조사를 안 받겠다거나 혹시 연장을 하려는 의도로도 보이지 않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대통령 측의 의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다음 협상에서도 이전과 같이 대면 조사 후에 공개를 할 방침이신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대통령 조사 일정이 잡힐 경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는 말씀 속에 대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 관한 입장을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래 오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안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합의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7일 그제가 되겠죠. SBS 8시 뉴스에서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가 사전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특검 측에서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 특검이 약속을 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합의된 날짜인 오늘은 대면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팀은 일단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 조사 방법, 조사 장소, 조사 일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또 비공개로 요구한다면 수용할 가능성을 또 다시 한번 비추기도 했는데요. 민성희 기자. 네. 특검팀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SBS 기자에게 이런 관련 내용을 흘리거나 유출한 적이 없다. 그 부분을 강조하네요. 상당히. 특검보가 일부러 흘렸다. 이게 청와대의 주장인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특검 쪽의 입장에서는 이걸 기화로 해서 소위 대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늦추려는 그런 청와대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특검법 12조에 보면은 피의 사실 이외에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다 공개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왜 자꾸 대면 조사를 거부하느냐 이렇게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들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에 관해서 특히 SBS의 보도 이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오늘 대면 조사 합의했던 것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일정을 잡아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월 1일 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고 기자 간담회를 했죠. 그러면 기자 간담회 같지 않은 기자 간담회였는데 아무튼 그리고 1월 25일 날 그 특정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정규제 TV. 네, 정규제 TV죠. 그리고 2월 7일인가요? 그 대통령이 직접 의견서를 냈어요. 헌재. 이 의견서라는 것은 헌재가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들에게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 건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지금 이 혐의나 의혹 이런 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연장에서 볼 때 지금 날짜가 이렇게 유출됐다는 것, 특검부가 지금 유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법 12조가 아니더라도 대면 조사를 지금 이게 알려졌다고 해서 거부하는 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지금 특검 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닌가라는 그 의심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당위적인 얘기 같긴 합니다만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인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땐 거짓말이 명확한 것들도 몇 개 있어요. 대통령의 언급 속에서는. 이제 와서 지금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될 것들. 특검법 12조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걸 잊어서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고자 하는 거는 탄핵이 만약에 기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고 지연된 다음에 뭡니까 특검의 수사가 28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2차적으로.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하는 아주 전략적인 의도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 민심과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그저께 뉴스였죠? 네, 그제 뉴스였죠. 예.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출연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오늘 출연해가지고는 저거 대면 조사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거의 뉴스 특보 형식으로 계속 했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준비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특정 언론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정 언론이 어디냐 했더니 역시 SBS 8시 뉴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 언론 탓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주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SBS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8시 뉴스에서 이게 발표가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회사 내부에서는 곤욕스러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거는 좀 시청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측면이 있고 제 주변에도 그걸 묻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청와대의 그런 반응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건 전제로 하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김우석 부소장이 지금 질문을 던지신 건가요? 네네. 예, 그러면 정치부장과 사회부장, 경제부장을 역임하신 민성기 선임기자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김우석 부소장의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청와대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저희 보도로 인해서 수사에 지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대통령 경호상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공개로 하겠다는 거고 언론이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취재하면 그 내용이 소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이러면은 거리낌 없이 보도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조팀 기자들, 특히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제 후배이긴 하지만 제가 데스크 기사를 수정하거나 이런 라인에 있지 않으면 그 기자에게 누구에게 취재를 한 것이냐, 이 특검에서 정보를 입수한 것이냐, 청와대에서 입수한 것이냐를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하지 않죠. 민성 기자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아예 질문을 안 하는 거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돼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날짜를 비공개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유출했다. 그러니까 우리 못 받겠다 이런 얘기는요. 설령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장 본질적이고 이 탄핵 심판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으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검찰 조사도 거부했고 지금 단지 SBS에서 유출됐다는 이유 하나, 특검이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유출했다라고 해서 받지 않는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건 정말로 민심과 동떨어진 거다. 조금 전에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중에서 그래서 한번 주목할 만한 대목이 특검보 중에 한 명이 SBS 기자에게 이런 정보를 유출했다라고 익명의 관계자가 얘기를 했길래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 그러나 특검보 4명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정보를 유출한 적은 없다라고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지금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특검과 청와대 측 관계자 아니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긴밀하게 그렇죠. 협의를 해왔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지금 누가 유출했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유출이 아니죠, 그거는. 그게 유출이라는 표현도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지금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나오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입사이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해서 뭔가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측도 이러한 절차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도 특검에서 받겠다라고 이야기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와서 다 되니까 9일이 오늘이잖아요. 그저께 이틀 전에 이걸 이유로 한다.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동에서 이러한 꼼수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저는 이건 꼼수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일부 기자들하고 얘기한 거 보면은 대면 조사 절대 거부하는 게 아니고 특검과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가급적 빨리 받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특검과 신뢰가 형성된다면.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면 조사 응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응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은데. 물론 흔쾌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되면은 그건 국민적인 저항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검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받겠다. 헌재도 나갈 수 없다.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건 중립적인이라는 단서는 붙었지만 결국 특검에서 받겠다라는 전제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반응은 어찌됐든 뭐 약간 화가 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예 이게 없던 걸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일단 이달 말이 1차 시한이고요. 만약에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달 말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문을 닫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다면 다음 주가 유력하겠죠? 뭐 일정상으로 보면 그게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지금 헌재도 그렇고 이 특검도 그렇고 뭔가 하여튼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하루라도 자꾸만 지연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공연한 트집잡기 아닌가. 청와대에서 이런 입장 발표하기로는 좀 구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대통령의 워딩이 이렇게 나왔어요. 검찰 조사와 중립적인 특검 조사에 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담화 때. 그 중립적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를 되면은 특검이 지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측합니다만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 저는 대통령 측에서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이규철 특검보가 저희가 방송을 끊고 나서 계속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한 게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강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 현재 대통령 측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면 조사 관련해서.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조만간 다시 할지 임의로 자료 제출 받을지 이것은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특검의 수사 시한을 1차 연장하는 한 차례 더 연장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는 얘기는 거듭 밝힌 셈이네요.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될 때 보면 소위 뇌물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을 영장을 치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의 조사 없이 어떻게 영장을 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필요상으로 볼 때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관심이 갔던 대목이 오늘 최순실 씨가 그동안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억지로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순순히 자기 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면 조사 일정이 원래 오늘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최 씨가 무슨 의도를 갖고 오늘은 순순히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25일 날인가요? 저 최순실 씨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게 민주특검 아니다, 강압수사다 이런 걸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바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제 9일 날 오늘 대면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알선수재 체포영장하고 업무방해 2개였잖아요. 오늘은 그것도 없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아까 잠깐 보도에 나오던데 이 특검의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어떤 뭐 나름대로의 정보라든지 느낌을 좀 가지려 했던 로 나왔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을 좀 희석시키려 하는 이런 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호인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소통이나 조율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 이 최순실 씨가 순순히 소환에 응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더니 저 얘기를 했습니다. 최 씨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특검에서 던지는 질문에 최 씨가 상당히 관심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 소환에 응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답변을 이규철 특검보가 오늘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오늘로 하기로 했던 대면 조사 무산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가능한 한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도 대면 조사 절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특검과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다음에 대면 조사 일정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